한서연은 강의실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야간 성인 미술반 수업은 늘 그녀를 지치게 했다. 하루 종일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어른들을 상대하는 이중생활.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진 후 시작한 부업이었지만 이제는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경비 아저씨의 인사에 서연은 피곤한 미소로 답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차 안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남편 윤태민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요즘 들어 그는 점점 늦게 들어왔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사업이 힘드니까. 서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다. 산자락을 끼고 도는 도로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어둠이 짙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서연은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 가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핸들을 돌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다가온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서연의 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가며 차가 길 옆으로 미끄러졌다. 서연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이미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나무에 부딪히며 마침내 멈춘 차 안에서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온몸이 아프고 시야가 흐릿했다. 문을 열려 있지만 비틀어진 차체에 끼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검은 그림자들이 차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식이 있나?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도움을 청하려 입을 열었지만 누군가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건을 그녀의 코와 입에 대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의식이 흐려져 갔다. 잠깐. 누구? 왜? 서연의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다. 하지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방이 나무 판자로 둘러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겨우 30cm 정도의 여유만 있었다. 관이었다. 아니, 관 같은 상자였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위쪽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 희미하게 공기가 들어왔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서연은 몸부림쳤다. 묶인 손으로 나무 판자를 두들겼지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입에서 테이프를 벗겨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휩쌌다. 누군가 자신을 여기에 파묻어버린 것이다.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았다. 질식할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때 머리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점점 빗소리가 거세졌다. 그리고 흙이 상자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늘기 작은 구멍들을 통해 떨어졌고 이윽고 상자의 위판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묶인 손으로도 필사적으로 흙을 헤쳤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겨우 땅 위로 기어 올라왔을 때 그녀는 산속 한복판에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깜깜한 밤이었다. 하하. 서연은 진흙 속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죽을 뻔했다. 누군가 자신을 정말로 죽이려 했던 것이다. 누가 나를. 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서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이 맴돌았다. 대체 누가, 왜 자신을 이런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려 한 것일까? 천둥이 울려 퍼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정한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돌아온 집, 들려온 속삭임. 서연은 온몸이 떨리는 채로 집 앞에 도착했다. 산에서 내려와 걸어온 지 3시간이 넘었다. 진흙투성이의 옷과 얼굴, 묶였던 손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선 남편에게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시간에 태민이 집에 있다는 게 의외였다. 요즘 들어 새벽에나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면 소리가 날 테고 이 꼴로 나타나면 태민이 놀랄 것이다. 우선 씻고 정리한 다음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뒷문 열쇠를 돌리려는 순간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태민의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서연은 발을 멈췄다. 이제 정말 확실한 거야?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젊고 다소 날카로운 톤이었다. 응. 완벽하게 처리됐어. 태민의 답변이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설마. 정말 다행이야.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 앞길에 아무 장애물도 없는 거지. 그럼. 곧 정리돼. 그 여자는 이제 없어.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라는 것은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걸까? 보험금은 언제 나와? 여자가 물었다. 실종 신고하고 몇 달 지나야겠지. 하지만 어차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결국엔 사망 처리될 거야.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보험금, 실종 신고, 사망 처리. 이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확실해? 혹시 살아서? 여자가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걱정 마.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깊이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태민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비까지 내렸으니까 더욱 확실하고. 지연. 최지연. 서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태민의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사였다. 몇 번 회사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 28살의 젊은 여자였다. 태민이 유능한 직원이라며 칭찬하던 그 여자가 바로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무서워. 정말로 죽었을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었어. 확실히.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서연이란 짐덩어리에서 벗어난 거지. 짐덩어리.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짐덩어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보험금 나오면 바로 이민 가자. 캐나다든 호주든. 지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래. 새 출발하는 거야. 태민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 없으니까 모든 게 깔끔해졌어. 회사 문제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회사 문제. 서연은 더 귀를 기울였다. 횡령건은 정말 괜찮을까? 감사해서 뭔가 눈치챈 것 같던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서연을 없앤 거잖아. 명의상 대표가 사라지면 책임 소재가 흐려져. 게다가 서연이 서명한 서류들도 많고. 태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죽은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횡령.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횡령을 저질렀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셈이네. 지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냥 실종된 불쌍한 아내일 뿐이고 나는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만 하면 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서연이 좀 이상하긴 했어. 요즘 들어 뭔가 눈치채는 것 같더라고. 지연이 말했다.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한 거야. 더 늦었으면 복잡해질 뻔했어. 태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태민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를 숨기기 시작했다. 회사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자주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 태민은 짜증을 내며 사업이 힘들다고 둘러댔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래, 지연아. 고생 많았어. 태민이 다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뒷문에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에서 멀어지며 서연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였다.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자신의 명의로 저지른 횡령의 책임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좋아. 서연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나를 죽은 자로 만들었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비에 젖은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집이었던 적이 있었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민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동창회에서였다. 건설회사에서 일한다는 그는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서연의 그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언젠가 당신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싶어요라던 그의 말에 서연은 마음을 열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다. 태민은 자상한 남편이었다. 서연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미술교사 일도 응원해 주었고 그녀의 작품 활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을 다니고 서연의 작업실을 정성스럽게 꾸며주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태민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여보,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서류에 서명 좀 해줄 수 있어? 3년 전부터였다. 태민이 이런 부탁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보증이나 계약서인 줄 알았다. 서연은 남편을 믿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다. 사업이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태민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런 남편을 위해 야간 강의까지 시작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성인반 수업을 맡으며 생활비를 보탰다. 고생 많이 한다,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태민의 다정한 말에 서연은 모든 피로를 잊었다. 남편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뭔가 이상했다. 태민이 점점 늦게 들어왔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다른 방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갔다. 서연이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말렸다. 요즘 워낙 바빠서 정신없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오라고. 그리고 최지연이란 여자를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에 정말 유능한 회계사가 왔어. 지연 씨라고 경영학과 수석 출신의 공인회계사까지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단순히 직원에 대한 언급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그 여자 이야기가 많아졌다. 지연 씨가 어떻게 회사를 정리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서연은 질투심이 드는 자신이 싫었다. 남편이 직원을 칭찬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한번 만나보고 싶어. 고마운 분이니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 서연이 그렇게 말하자 태민의 표정이 어색해졌다. 굳이 업무상 관계니까 사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였다. 서연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태민의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었다. 핸드폰을 보려 하면 황급히 화면을 가렸다. 그리고 서연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이면 버럭 화를 냈다. 요즘 너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야?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마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서연은 그때마다 미안해했다. 남편이 힘든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태민은 진작부터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지연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일에도 손을 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아내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서명한 서류들도 많고. 태민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지난 3년간 서연이 서명한 수많은 서류들. 그것들이 모두 횡령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서명한 서류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의상 대표가 사라지면 책임 소재가 흐려져. 그렇다. 태민은 서연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올려놓고 모든 불법적인 일을 그녀의 이름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연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완전 범죄라고 했던가.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챙긴 다음 내연녀와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다.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서연이란 짐덩어리에서 벗어난 거지. 태민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짐덩어리. 5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들이 그에게는 그저 짐이었던 것이다. 눈물이 흘렀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좋아. 서연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비는 그쳤지만 서연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진짜 무엇이 죽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오빠 한도혁. 30년간 경찰로 일하다 최근 퇴직한 이 세상에서 서연을 진심으로 아끼는 유일한 사람.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새벽 5시 서연은 오빠 한도혁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고 온몸에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차인벨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몇 번의 차인벨 소리 후 문이 열렸다. 서연아, 이 시간에 왜? 한도혁의 말이 끊어졌다. 동생의 참혹한 모습을 본 순간이었다.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긴장이 풀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혁이 황급히 서연을 부축했다. 어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힌 후 도혁은 서연의 상처를 살펴봤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건을 봐온 그였지만 동생의 손목에 남은 밧줄 자국을 보는 순간 혈압이 올랐다. 누가 했어? 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누가 감히 우리 서연이한테. 오빠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 서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믿기 어려울 거야.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 서연은 차근차근 모든 일을 설명했다.
야간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당한 습격, 땅에 파묻힌 관 같은 상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 들은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까지. 도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태민이가? 정말로? 도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보기엔 괜찮은 놈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서연이 쓰게 웃었다. 5년 동안 속았어. 도혁은 동생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을 만나본 그의 경험으로는 서연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손목 좀 보자. 도혁이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밧줄에 쓸린 자국이 선명했다. 게다가 깊이와 방향을 보면 강하게 묶인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흔적이었다. 이런 상처는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새끼가. 도혁의 주먹이 악 쥐어졌다. 감히 우리 서연이를. 오빠 화부터 내지 말고 생각해봐.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도혁이 고민에 빠졌다.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경찰서 사람들과 인맥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도혁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매장당했던 곳을 찾을 수 있어? 비가 와서 다 무너졌을 거야. 게다가 어둠 속에서 도망쳐 나온 거라 정확한 위치도 모르겠어. 그럼 태민이와 그 여자의 대화는? 녹음은 못했어. 내 증언뿐이야. 도혁이 머리를 감쌌다. 30년 경찰 생활의 경험으로는 이 정도 증거로는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어려웠다. 특히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서면 오히려 서연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오빠, 더 큰 문제가 있어. 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민이가 내 명의로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서명한 서류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뭐라고? 도혁의 눈이 커졌다. 나는 남편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어. 그런데 그게 모두 불법적인 일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죽여서 책임 소재를 흐리려 했던 거야. 도혁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라 횡령과 보험금 사기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서연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치밀한 새끼들. 도혁이 이를 갈았다. 정말 완전 범죄를 노렸구나. 그래서 오빠가 필요해. 서연이 오빠의 손을 꽉 잡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도혁은 한동안 침묵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이려 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서연아, 너 정말 복수할 생각이야? 도혁이 진지하게 물었다. 응.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리려 했어. 5년간 바보처럼 속아 살았고 죽을 뻔했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도혁은 동생의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가족을 해치려 한 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했다. 좋아. 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놈들이 널 죽은 자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자. 서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혁이 손가락을 들었다. 우리는 범죄자가 되면 안 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복수해야 해. 무슨 뜻이야? 놈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밝혀내서 법정에서 심판받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의 말이 맞았다. 자신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증거부터 찾아야 해. 도혁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민이의 회사 자료, 최지연이란 여자의 과거, 그리고 내가 서명한 서류들의 실체까지 모두 파헤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재미있어. 도혁이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놈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서연도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정말 죽은 사람이 되는 거네. 그렇지. 유령이 되어서 놈들을 괴롭혀주자. 도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30년간 잡아온 범죄자들 중에 이렇게 치밀한 놈들은 처음이야.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어. 반드시 빈틈이 있어. 서연은 오빠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이제 든든한 동지가 생겼다. 오빠 고마워. 뭘? 우리가 남남이야? 도혁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단 씻고 정리해.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기서 지내.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일주일 후 한도혁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최지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오후 2시에 이곳에 와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여자였다. 28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도혁이 조사한 자료를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엘리트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었다. 지연이 자리를 뜨자 도혁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가 아닌 VIP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도혁은 소형 카메라로 조심스럽게 촬영했다. 30분 후 나온 지연의 표정이 밝았다. 뭔가 만족스러운 일을 처리한 것 같았다. 도혁은 계속 미행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도혁은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지연이란 여자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도혁이 자료를 펼쳐 보였다. 과거를 파봤더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야? 3년 전에도 중견 건설업체에서 일했어. 그런데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지. 횡령 의혹이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어. 설마. 그래. 그때도 회사 대표가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 산에서 추락사했는데 자살로 처리됐지. 그리고 지연은 깨끗하게 빠져나왔어. 서연이 소름이 돋았다. 그럼 내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이 여자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진과 관계를 맺고 자금을 빼돌린 다음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도망치는 수법을 쓰는 것 같아. 도혁이 다른 자료를 꺼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지연이가 최근 해외 계좌를 여러 개 개설했어. 싱가포르, 스위스, 케이맨 제도까지. 돈을 빼돌릴 준비를 한 거구나. 맞아. 그리고 이것 봐. 도혁이 사진을 보여줬다. 오늘 촬영한 건데 은행에서 나오는 지연의 모습이야. 표정이 어때? 사진 속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언가 큰일을 성취한 듯한 표정이었다. 오늘 뭔가 중요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아마 태민이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일 거야.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태민이는 그저 이용당한 거야? 지연이가 주도한 거라고? 아니야. 도혁이 고개를 저었다. 둘 다 공범이야. 하지만 지연이가 더 치밀하고 경험이 많은 것 같아. 태민이는 어떻게 보면 지연이에게 노란한 셈이지.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 역시 지연의 희생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민이가 무죄는 아니야. 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너를 죽이려고 한 건 사실이니까. 며칠 후 도혁은 지연의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났다. 익명을 조건으로 만나준 그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지연 씨는 처음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회사 사정을 파악하고 나서부터 변했어요. 어떻게요? 대표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야근을 자주 하면서 둘이서만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회사 재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물론 이상했죠.
하지만 대표님이 워낙 지연 씨를 신뢰하셔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증언자는 계속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지연 씨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에 대표님이 죽으셨죠. 의심스럽지 않았나요?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지연 씨는 워낙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도혁은 이 증언을 녹음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지연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다. 그날 밤 서연과 도혁은 수집한 정보를 종합했다. 이제 그림이 보여. 도혁이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렸다. 지연이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야. 회사에 잠입해서 경영진을 유혹하고 자금을 빼돌린 다음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사라져. 그럼 태민이도 피해자인 셈이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야. 처음에는 지연이에게 속았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특히 너를 죽이려 한 건 태민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에게는 내가 거슬리는 존재였던 거구나. 태민이를 완전히 조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맞아. 그리고 내가 뭔가 눈치챌까봐 불안했을 거야. 실제로 너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도혁이 마커를 내려놓았다.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해. 태민이만 상대하면 안 돼. 진짜 적은 최지연이야. 어떻게 할까? 일단 지연이의 과거 범죄를 모두 파헤쳐야 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세탁 과정도 추적해야 하고. 도혁의 눈이 번뜩였다. 30년간 수많은 사기꾼들을 잡아봤지만 이렇게 치밀한 여자는 처음이야. 무서워. 서연이 중얼거렸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저 여자는 이미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도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저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이점이야. 서연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다. 단순한 불륜과 횡령이 아니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였고 자신은 그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던 것이다. 좋아, 오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서연이 주먹을 쥐었다.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밤은 깊어갔지만 남매의 복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한서연은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도혁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조작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병원 기록부터 손봐야 해. 도혁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퇴직하기 전에 알게 된 해커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 도움으로 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사망한 기록을 만들 거야.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이상해.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기분이야. 그게 우리의 무기야. 도혁이 미소 지었다. 죽은 자는 두려울 게 없어. 이틀 후 태민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나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고 있어. 마이너스 서연. 태민은 문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뭐야 이게. 태민이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야, 불가능해. 하지만 문자는 분명히 서연의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태민은 황급히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숨소리가 급해졌다.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직접 확인했잖아. 분명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문자가 왔다고. 진정해.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착각하거나.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의 집 앞에 서연의 차가 나타났다. 정확히는 서연과 비슷한 체형의 여성이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서연의 차를 몰고 집 앞을 서서히 지나갔다. 태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니야. 이럴 수가. 그는 급히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다. 혼자 남겨진 태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다. 같은 시간 지연의 아파트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놓인 꽃다발. 그리고 그 위에 붙은 메모. 살인자에게는 국화가 어울려. -S. 지연은 그 메모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S는 분명 서연CO-YEON의 이니셜이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죽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혹시 서연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난 건 아닐까? 며칠 후 태민의 회사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장님,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요.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자 목소리인데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져요. 그래.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직원이 팩스를 가져왔다. 내용이 좀 이상해요. 팩스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죽은 자도 말할 수 있다. 태민은 그 팩스를 보고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한편 도혁과 서연은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들 표정 좀 봐. 서연이 망원경으로 태민의 사무실을 관찰하며 말했다. 완전히 패닉 상태네. 심리전의 기본이야. 도혁이 만족스러워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해. 서연은 지난 며칠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은행 계좌는 정지시켰고 핸드폰은 새로 개통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꿔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야. 도혁이 계획서를 펼쳤다. 저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켜서 실수를 유도하는 거야. 어떻게? 서연의 유령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날 저녁 지연이 자주 가는 와인바에 서연의 유령이 나타났다. 정확히는 서연과 비슷한 체형의 여성이 서연이 즐겨 입던 옷을 입고 지연이 앉은 테이블에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그리고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와인을 마셨다. 지연이 그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는 순간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 지연은 그 순간 와인 잔을 떨어뜨렸다. 서연이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급히 돈을 던져놓고 와인바를 뛰쳐나왔다. 같은 밤 태민의 집에는 더욱 직접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현관문에 붙은 사진. 태민이 서연을 산에 묻는 모습을 찍은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증거는 모두 남아있어.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아내. 태민은 그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 돼. 안 돼. 태민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는 미친 듯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큰일이야. 서연이 살아있어. 사진까지 찍혔어. 진정해. 당신 지금 이상해. 지연도 패닉 상태였지만 태민보다는 침착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서연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부탁해놨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만나자. 대책을 세워야 해. 그날 밤 늦게 태민과 지연이 만났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태민이 머리를 감쌌다. 서연이 정말 죽었을까? 당신이 직접 확인했잖아.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 깊이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맹 관계도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과 도혁은 만족스러워했다. 완벽해. 서연이 말했다. 저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도혁이 시계를 봤다. 곧 저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거야. 서연은 자신이 정말로 죽은 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복수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이었다. 이제 정말로 끝을 볼 시간이야.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서연 여사의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서연의 동료 교사들,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태민의 사업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갑작스러운 서연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영정 앞에는 태민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극도의 불안이 배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된 서연의 유령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고인은 평소 미술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사회자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최지연은 조문객들 틈에 섞여 있었다. 검은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여성 킬러 같은 모습이었다. 장례식이 무사히 끝나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제 고인의 생전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남편분이 미리 준비해 주신 고인의 육성입니다. 태민이 깜짝 놀랐다. 자신은 그런 것을 준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조문객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상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다. 그리고 내용도.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문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 윤태민과 그의 내연녀 최지연입니다. 뭐라고? 한 조문객이 소리쳤다. 태민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음성은 계속 이어졌다. 남편은 저를 산속에 파묻었습니다. 손발을 묶고 나무 상자에 넣어서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횡령한 돈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연녀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서였죠.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조문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최지연은 이런 일의 전문가입니다. 3년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저건 거짓말이야. 지연이 소리쳤다. 누가 이런 조작을.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오히려 의심만 증폭시켰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태민 씨, 지연 씨. 음성이 더욱 또렷해졌다. 당신들이 저를 죽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이 완전히 무너졌다. 안 돼. 이럴 수가. 횡령 증거, 살인 계획, 보험금 사기.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장례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일부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태민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다. 도혁이 미리 연락한 후배 형사들이었다. 윤태민 씨, 최지연 씨,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연은 죽었어. 내가 직접. 태민이 소리치다가 말을 멈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접 뭘 했다고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태민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단순한 음성 하나로. 그때 또 다른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기록, 횡령 관련 서류,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자백 내용까지.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 한 구석에서 서연과 도혁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완벽해. 서연이 만족스러워했다. 30년 형사 경험이 헛되지 않았네, 오빠. 마지막 연출이 압권이었어. 도혁이 웃었다. 장례식장에서 폭로하다니 정말 드라마틱했어. 서연은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로 한서연이라는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랐다. 순진하고 착했던 한서연은 죽고 이제 새로운 서연이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증거 조작이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 마. 도혁이 안심시켰다. 우리는 실제 증거만 사용했어. 음성도 내가 직접 녹음한 거고 해외 계좌나 횡령 증거도 모두 진짜야. 단지 공개하는 방식이 드라마틱했을 뿐이지. 실제로 지난 일주일간 도혁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지연의 과거 범죄 기록, 태민의 횡령 증거, 해외 계좌 개설 기록까지.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였다. 장례식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었다.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플래시가 터져댔다. 이거 완전 대박 뉴스네. 한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범죄를 폭로하다니. 태민과 지연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태민은 계속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지연은 오히려 침착했다.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역시 경험이 많은 범죄자답게 체포된 후에 대처법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충격적인 반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보험금 사기까지. 치밀한 범죄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범인 최지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사실이었다. 후회돼? 도혁이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죽고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는 아침이었다. 이제 뭐 할 거야? 도혁이 물었다. 그림을 그릴 거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로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이번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3개월 후.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가짜 장례식 사건이라고 불린 이 재판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범죄를 폭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윤태민, 최지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새로운 스타일의 옷차림. 3개월 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피고인 윤태민은 살인미수, 횡령, 보험금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 3개월간 구치소에서 지내며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피고인 최지연은 살인미수 공모, 상습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지연은 끝까지 당당한 척했지만 판결이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도혁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후련해? 도혁이 물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해. 복수를 끝냈는데도 뭔가 허전해. 그럴 거야. 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민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거야. 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서 변한 거지. 지연이는 어떻고? 그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태민이를 이용한 거야.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무엇이 올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모두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었다. 이때는 정말 숨막혔구나.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도혁이 들어왔다. 뭐해? 정리하는 중이야. 이제 새로 시작할 거니까. 도혁이 그림들을 둘러봤다. 이 그림들 어떻게 할 거야? 다 버릴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내 과거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과거도 내 일부니까. 서연이 새 캔버스를 꺼냈다. 하얀 캔버스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오빠 고마워. 오빠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우리가 남남이야? 6개월 후. 한서연 개인전 마이너스 다시 태어나다. 갤러리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흩날렸다. 서연의 첫 개인전이었다.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언론의 관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서연의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비포라는 제목입니다. 서연이 관람객들 앞에서 설명했다. 제가 과거에 그렸던 그림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의 답답함과 절망감을 표현했죠. 그림은 어두운 색감의 추상화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 작품이 애프터입니다. 옆에 걸린 그림은 완전히 달랐다. 밝은 색감, 역동적인 붓터치. 마치 폭발하는 생명력을 표현한 것 같았다.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전시 오프닝이 끝난 후 서연은 혼자 갤러리를 둘러봤다. 자신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다. 도혁이 다가왔다. 어때? 기분이. 신기해. 정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나 싶어. 너답지 않게 밝은 그림들이야. 응. 이제야 진짜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서연은 가장 마지막에 걸린 그림 앞에 섰다. 제목은 묻힌 여인이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도 보였다.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 서연이 말했다. 너 자신을 그린 거구나. 응.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를 그렸어. 1년 후. 서연은 새로운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밝은 작업실이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윤태민이
오늘 오후 동거세포 수감자와의 다툼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연이 붓을 멈추고 TV를 봤다. 태민의 근황이었다. 한편 최지연은 모범수로 지내고 있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서연은 TV를 껐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갤러리에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해외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뉴욕 갤러리에서.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죽음을 지나야 비로소 내가 보였다.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들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붓에 물감을 묻히며 서연은 계속 말했다. 5년간 태민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첫 번째 붓터치가 캠퍼스에 그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 내 삶을 내가 그릴 차례야. 서연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다. 캠퍼스에는 점점 형태가 잡혀갔다. 한 여인이 나비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이제 나는 나야.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의 작업은 계속되었다. 붓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한서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다.